책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꾸만 스스로에게 무례해지는 당신에게 당신이 어쩌면 틀렸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의 문제를 살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지원 임상심리 작가님이 아니라 임상심리 전문가님이 쓰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시는 순간 읽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주제는 정말 포괄적이면서 복잡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과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슬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남들이 대신 해줄 순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문제이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떨 때 슬픈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에서 외교적인 문제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아니면 남한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답변들을 막 줄줄줄 얘기를 하다가 면접관님께서 갑자기 저의 인생에 대해서 1분 내로 이야기를 해보래요. 그 질문에 약간 면접을 망쳐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지 또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 많은 내용이 작은 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현적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 에 대해서 처음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할 때 자존감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외현적 자존감, 즉 겉으로 드러나는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 안에 있는 자존감을 따로 분리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내현적, 외현적 자존감 부분을 읽으면서 저와 연결을 지어봤을 때 저는 외현적 자존감이 꽤 높은 편이구나. 그리고 내현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자존감이 저는 꽤 높아 보여서 사람들이 얼핏 저를 만나고 봤을 때 자존감이 꽤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신감도 좀 넘치는구나. 상처를 잘 안 받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제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항상 저는 약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탓하기보단 제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싫어한다기보단 제 자신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상처 잘 안 받고 드러나는 외현적 자존감이 높지만 안으로 저에 대한 그 내현적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경향이 굉장히 다르겠죠. 오히려 내현적,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자존감은 굉장히 낮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낮을 수도 있고 둘 다 높을 수도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와닿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뇌과학이랑 같이 심리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뇌 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어떤 심리학이나 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와닿기는 했지만 외현적과 내현적 자존감은 겉으로 드러나고 안에 있는
굉장히 다른 자존감이지만 작용하는 뇌 부분은 같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작용하는 뇌 부분은 같은데 외현적과 내현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좀 더 뇌과학과 인상심리학의 연결성을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면 쓸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죠.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뭐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그럴 때는 가면을 쓸 일이 없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면을 쓴다 라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주잖아요.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많을수록 좋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만 들으면 가면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사람이 위선적일수록 좋다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나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자신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이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또는 당신이 친구 A를 B에게 처음 소개했는데 A가 거짓된 자기를 보이기 싫다며 집에서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당신도 B도 그의 무례함에 매우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뭐 가면 중에 하나가 내숭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뭔가 부끄러울 때 내숭을 떨잖아요. 그런데 내숭을 떠는 것이 가면을 쓰는 것이고 가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면은 안 돼. 무조건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 진짜 모습은 딱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진실된 모습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 각가지 다르고 가면도 다르다 해도 그게 다 나인 거예요. 그게 다 진실된 나인 거예요. 어느 하나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라고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면에 대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깊게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면서 생존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항상 있었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미지가 너무 달랐어요. 어떤 곳에서는 제가 굉장히 냉정한 이미지였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착한 이미지,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못되고 어떤 곳에서는 착한 이미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저에게 너무 여러 명의 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저는 한 번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장님께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님, 저는 가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속에 제가 너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정말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가면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무조건 위성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저는 정말 많은 격려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외로워도 괜찮아, 혼자 해도 괜찮아,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도 안 괜찮아, 뭐 이런 괜찮아 식의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도 약간 뭐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격려를 주는 에세이인데 뭐가 다르냐면 뇌 과학을 함께 곁들여서 약간 치즈와 와인을 곁들인 것 같이 뭐라는 거야. 네, 그렇게 뇌과학과 심리학을 함께 과학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왜 괜찮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서 좀 더 설득이 가고 좀 더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너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왜 괜찮아 그게? 라고 하면 그냥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 책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뇌의 이런 작용과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너가 우울증이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울증이라는 건 너의 탓이 아니야. 너의 뇌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뭐 과학적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를 책대로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느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심리학과 과학,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격려를 막 해주는 에세이를 정말 안 좋아하고요. 안 읽어요. 저는 그런 게 사실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내용이 다 솔직히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다 괜찮아. 그냥 네, 그런 느낌? 근데 이 책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정말 실제로 제가 격려를 많이 받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아,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하지만 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제목을 보니까 나도 아직 나를 모르는, 딱 보니까 나를 뭔가 나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안 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홍익출판사에서 이제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위해서 읽게 됐는데 제가 실제로 격려를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책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며 오늘 미국에서 땡스기빙인데 모두 해피 땡스기빙 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